과장을 맡고 있는 유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 1시간가량 인공지능 데이터 그리고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일단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맥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혹시 질문이라든지 혹시 의견 나누실 부분 있으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어떤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교육혁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이제 첫 번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가면 어느 정도는 성공을 보장받던 시대였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그것 자체가 성공을 보장받는 그런 어떤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업체들은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친구가 어떤 공부를 했냐, 어떻게 공부를 했냐라는 것보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쪽에 우수한 어떤 친구들을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들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아직까지도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긴 하지만 점점 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랐을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기계들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된 환경 때문에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발달이 되게 되면 아마 단순한 어떤 일을 하는 직업들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일찌감치 감지를 한 여러 국제 기구들 중에 하나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인데요. 미국에서는 21세기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16개 지표를 이미 정의를 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1, 2,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해력이라든지 그리고 수리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초과학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13개는 학교에서 그동안 가르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협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 호기심 같은 그런 성격과 관련돼 있는 태도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강점을 이제 태도 부분에 어떤 관심이 많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도 같은 입장에서 지금 20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갖춰야 될 역량 부분들을 이 knowledge, skill, attitude and value라고 하는 부분으로 knowledge뿐만 아니라 스킬이나 attitude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같은 데 이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는 연수원들을 통과하고 연수원 안에서 굉장히 체계적인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대기업조차도 연수원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70대, 20대, 10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어떤 분석들을 통해서 지금 모델화되어 있는 러닝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할 때 있어서 그 필요한 역량들 중에 10% 정도만 실제로 이 집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러닝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을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역량을 늘리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히려 대부분의 어떤 그 역량 관련돼 있는 부분,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실제 잡 트레이닝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이 연수원에서 이제는 체계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직장에서 실제적인 그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상황이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피사라고 해서 이제 매년 3, 4년, 3년마다 국제기구에서 그 학생들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뭐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항상 우수한 어떤 성적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은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평가한 내용인데요. 이 학생들의 어떤 라이프 세티스팩션, 삶의 만족도 부분을 조사한 결과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전체 이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끝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터키 바로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X축은 그 공부의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고 Y축은 이제 행복 지수인데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 하는데 실제로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이 뭐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단면 과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닥친 거죠. 코로나 상황을 여러 가지로 현상들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CEO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뭐 학교에 일단은 갈 수가 없었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떨어져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줌이라든지 웨비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육들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학습터 같은 준비를 했고, 여기에 꽤나 많은 어떤 그 투자를 해서 간신히 이제 학교를 대체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됐었습니다. 동적 75만 명 정도가 실제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유비원이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를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셨고, 교육부 장관님이라든지 뭐 산업통상부 장관님들도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실시간 화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하나의 도구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거의 필수적인 도구처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줌 같은 솔루션의 주가가 뭐 예전에 비해서 10배 정도 폭증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상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교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받는 것만큼 일상화되어 있는 뉴노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교사들의 어떤 마인드 변화, 학교들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뭐 단순하게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여러 가지 기사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교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온라인 그 시스템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전환들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뭐고 학교의 역할은 뭐고 교사의 역할은 뭐고 앞으로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교육 환경들이 바뀔 건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내부적인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앞서 이야기 드렸던 화상 교육들이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테크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각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타이틀처럼 아닌 밤중에도 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에듀테크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졌고 드디어 디지털 뉴딜 정책이 새로 나오면서 에듀테크도 여기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그런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EBS에서 교육받았던 건 에듀테크가 아니냐? 물론 그것도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에는 이러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는데요. 이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에듀테크는 약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구분을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곳에서 16가지 21세기 역량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들은 주로 지식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 기술 관점에서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통 이러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BS라든지 메가스터디, 지금 에듀윌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테크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어떤 환경들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다. 여기에는 이제 AR, VR 같은 새로운 기술들도 이제 접목이 될 거고요. 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AI 같은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학교 다닐 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게 이제 주요 교원 임용 시험에서도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데요. 이 교육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교수자가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전달하느냐라는 관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교수 설계라고 표현합니다. Instructional Designer. 그래서 교수자들은 이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교수 설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실제로 학생들 지도하는 이쪽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교육학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좁게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가지 어떤 지표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학습자한테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21세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태도 변화라든지 역량들이 쌓여야 되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닌 거죠. 결국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교수자들은 이제부터는 이런 학습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experience designer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교수자의 역할로 다시 제기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그래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면대면 교육을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웨비나 같은 이 줌 같은 그런 환경,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교육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보통 LMS라고 해서 학습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개념으로도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EBS라든지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 환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과 같은 이런 환경은 보통 우리가 sync learning, 보통 이제 이렇게 동기화되어 있는, 시간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강의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 같은, 에듀윌 같은, EBS 같은 이 교육 환경들은 async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 방식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교실 환경에서 그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만 도구적인 측면을 쓰면 지원을 하고 있었지 이것 자체가 본질적인 건 아니었죠. 학교에서는 대부분 다 교실 수업을 일단 하고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싱크 방식과 어싱크 방식의 교육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이게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빨간 줄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냐? 지금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학습트 같은 경우 그리고 줌 같은 환경들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교실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죠. 이제는 이 교실 수업, 면대면 교육보다 이런 싱크 방식의 교육과 어싱크 방식의 이런 온라인 교육 방식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교실 수업과 이런 온라인 수업들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하고 교실 수업은 교실 수업대로 하는 이런 방식이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개념이라면 향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제는 선생님들이나 이제 교수자들이 이런 온라인 러닝과 이 면대면 교실 수업과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실에서 학습자들한테 거꾸로 교실을 한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듣고 이미 집에서 이미 수강을 한 상태에서 학교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일단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서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한다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탄탄하게 지식을 내면화시키는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온라인과 이런 면대면 교육들이 하나의 어떤 교육이라고 관점에서 올려서 통합적인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이미 개념적으로 이론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돼서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왜 데이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인공지능의 가장 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테슬라 자동주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테슬라는 지금도 테슬라 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축적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딥러닝이라든지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시키는 기술로 활용하거든요. 여기는 데이터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 온라인 학습 환경들이 진화되고 발전이 되려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들이 앞으로는 그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예전에 이제 스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콘텐츠를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본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출석률입니다. 아, 이 친구가 얼만큼 내용을 잘 이해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이 콘텐츠를 성실하게 봤냐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는 이 파워포인트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전부 시스템에 다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로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통계가 분석이 됩니다. 아, 이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잘했고 문제를 몇 개를 맞췄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학습과 관련된 이제 결과물을 이제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를 몇 명의 친구를 맞췄고 몇 명의 친구는 틀렸다라는 통계적인 것까지도 가능하죠.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 교실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학습 현황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러닝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닝이라고 아까 제가 에듀테크와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던 이러닝이 그동안 해왔던 영역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라고 해서 선생님의 기능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관점의 데이터 관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여전히 이건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고 여전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Learning is happening everywhere.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교실에 우리가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 교실 혹은 뭐 우리가 입에서 온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만 학습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학생들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학습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하면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오히려 학생들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하나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지식들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어떤 뭔가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유튜브거든요.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튜브에 그러면 우리가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실제로 여기서 교육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는 우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뿐만일까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학습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동안 데이터 관점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를 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데이터적인 관점으로서 모으겠다라는 것이 에듀테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캘리퍼라든지 XAPI라든지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이제 출석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큰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쌓이고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왼쪽 끝에 있는 화면은 이제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 하버드나 MIT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구글에 입사하고 한다는 온라인 학교에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화상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줌 화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화면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여기 오프라인이면 제가 질문을 던져서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왼쪽은 학생들이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오른쪽은 화면에 그런 색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는 상황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환경,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환경을 줌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교육용 환경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화상회의라고 하는 업무용으로 만들었던 시스템입니다. 이 업무용 개념을 그대로 우리 교육적 환경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화상의 시스템을 만들 때 실시간 교육이라는 개념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개념들이 데이터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같으면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제가 동영상이 지금 일단 보이실 텐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저의 어떤 느낌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안면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유인식이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혹은 제가 만약에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가능할 겁니다. 또 제가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도 식별이 가능할 겁니다. 또는 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와 있다면 이 사람이 유인식이라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심지어는 제 옆에서 나는 이런 소리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는지 혹은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식별이 가능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어떤 학습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물론 이제 학습자를 우리가 모니터링한다, 감시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학습자가 어떤 태도로 이 학습에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개인정보 문제가만 없다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이터 분석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학 졸업률이 굉장히 높죠.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사실은 거의 중도 탈락을 하지 않고 대부분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 뭐 미국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남미 사례를 보게 되면 최종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 50% 된다는 건 학생이 입학할 때 100명이면 졸업할 때 50명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외국 대학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례는 뭐냐면 콜롬비아라고 하는 남미에 있는 국가 깔리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로스쿨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중도 탈락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중도 탈락하는지 그 패턴들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설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열을 하고 이 연관성들을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보통 인공지능의 한 파트이기도 한데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합니다. 어떤 팩트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중도 탈락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델을 세웠더니 실제로 학기 초에 그 모델에서 추출된 100명 정도의 학생 중에 실제로 93명이 중도 탈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과를 도출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고민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잘 아시는 분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인공지능 쪽 뭐 전공자도 아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생각보다 좀 넓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로봇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슈퍼 AI 같은 것들을 떠올리겠는데 실제로 세분화시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크게 보면 AI라는 것에 머신러닝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포함되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AI가 언제부터 그러면 연구가 되기 시작했냐? 1950년대입니다. 컴퓨터가 거의 나오는 뭐 우리가 진공관 이야기할 때부터 실제로 AI라는 것이 주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의 탄생과도 무려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80년도 정도 돼서 머신러닝이 실제로 나오고 2010년 정도 돼야지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한테 최초로 딥러닝이라는 것이 각인된 사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세돌, 알파고 뭐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기술이 딥러닝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2010년도부터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보면 실제로 30년 정도 머신러닝이 나오고 난 뒤에 딥러닝이 나올 때까지 한 30년 정도 간격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공지능은 거의 학문의 무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인공지능 쪽으로 접근을 안 하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링을 모델링을 만들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실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컴퓨터 파워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0년도부터 컴퓨터 파워가 성능이 엄청나게 개선되면서 이런 빅데이터들, 큰 데이터들, 대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딥러닝이 이제 가능해진 거고 실질적인 머신러닝도 그때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뭐 비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머신러닝은 처음부터 고양이와 개를 구분시켜서 사진을 막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양이고 이거는 개야라는 것들을 굳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개와 고양이에 대한 패턴을 확인해서 나중에 개 사진을 넣어주면 이건 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딥러닝은 좀 다르게 하고 있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직접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분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패턴들을 찾고 그 안에 개와 고양이라는 건 나중에 그냥 알려준다. 네가 분석을 한 게 이거는 개인 것 같다. 이거는 고양인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뉴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신경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신경망들을 활용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굉장히 여러 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을 해내는 그런 기법들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싱 능력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 컴퓨터 파워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티처블 머신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연습하는 어떤 환경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미 가위바위보를 이미 사진으로 학습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개 정도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위라는 것들을 이미 입력한 상태고 바위는 주먹 모양을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인식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제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제가 모습이 사라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주먹을 치면 이게 지금 뭐 학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위 확률이 지금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확률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가위 모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의 100% 지금 있네요. 근데 이제 과외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간단한 어떤 학습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저같이 코딩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5분 정도면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 URL을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사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제 가 있는지를 여실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벽돌 깨기라고 하는 게임을 이런 게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딥러닝 엔진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써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얘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막 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120분 정도, 2시간 정도 흘러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제 수준급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스스로 점수를 높인다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 친구한테 알려줬는데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4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벽돌 깨기의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구멍 뚫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스스로 구멍 뚫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기도 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낸다. 그래서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딥러닝, 머신러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Welcome to Quantum Computing for Computer Scientists. Happy Valentine's Day.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 사례인데요. 이것도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로봇을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장애물들을 이 로봇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 근육들을 제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근육 여기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근육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에 이 딥러닝 엔진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 방법 자체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준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덤블링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이건 인공지능의 어떤 딥러닝의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환경까지도 이제 가능한 어떤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보통 이제 이런 것들 딥러닝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뉴럴 네트워크, 보통 이제 신경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따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공지능들은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데 탁월한 어떤 그 성능을 발휘하고 어떤 그 프로세스들은 사람 딥페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 얼굴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쪽으로도 탁월한 성능을 내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NLP라고 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이 NLP가 사실은 대박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보통 우리가 시리라든지 구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미 한 번쯤은 이런 그 인공지능들과 대화를 시도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처리하는 기술을 보통 NLP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구글에서 굉장히 앞서서 보통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개념으로 버트라고 하는 엔진을 이미 만들어서 I love chicken과 I love my girlfriend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브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단어적인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맥락, 뉘앙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해해야지 실제로 대화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인공지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이 볼트라고 하는 개념들을 애트리에서 코버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엑소브레이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도 이제는 알아듣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은 회사마다 조금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이버,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 우리 카카오 같은 데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걸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이유는 그 NLP라고 하는 이런 자연어 처리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을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서 내놨거든요. GPT-3라고 하는 건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최초 나왔기 때문에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신생아인데요. 테슬라는 애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그 두려움을 굉장히
그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인류가 위협을 받는다. 인류의 생존에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접근 생각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있다. 그런 회사가 그런 사람이 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여기 오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 이걸 특정 기업이 소유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류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돈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연구를 그동안 많이 했고요. 이제 지금 일종의 이제 GPT-3 같은 아까 볼트라고 했던 구글에서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엔진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Eric Elliott, and to process into meaningful information that helps me react to changes in my environment. GPT-3 Okay, that's cool. 사람하고 So what 같이 is your 이제 environment?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At the moment, this video screen. All right, for a little bit of context, I'm communicating with GPT-3 through API calls, which is text relayed over the other. 실제로 여기 지금 not cutting 나누고 any- 있는 대화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AI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AI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가 AI고요. GPT-3라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는 AI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유튜버인데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GPT-3가 이제 구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GPT-3라고 하는 GPT-3를 만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이제 1조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왜 투자를 했을까요? GPT-3가 만들어진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GPT-3에는 이 GPT-3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그 컴퓨팅 파워를 활용했는지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28만 5천 개 CPU 코어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10,000개 정도의 GPU가 필요했습니다. 이 GPU가 혹시 뭐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게임에 주로 많이 씁니다. 네, 게임에 주로 많이 쓰고 또 어디 쓰냐면 블록체인 채굴하는 데 많이 씁니다. GPU 한 장이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을 10,000개를 썼다는 이야기는 산술적으로 세면 1,000억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1,000억 정도를 여기다 넣고 실제로 이 프로세싱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전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GPT를 훈련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이제 쓰이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비용들을 이제 실제로 필요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도 마이크로소프트 운영하고 있는 애저 환경들을 또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돈이 AI의 품질을 이제 가늠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완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PT-2하고 GPT-3는 사실은 한 1년 정도 간격을 둔 이제 개발물인데요. 실제로 GPT-2하고 GPT-3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GPT-3가 굉장히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근데 GPT-2하고 GPT-3는 환경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CPU하고 GPU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시킨 양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양만 충분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는 천문학적인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랑 새로운 어떤 교육 환경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들은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공지능이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교육은 일찌감치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러너 모델, 페다고지컬 모델, 도메인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접근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다고지컬 모델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로 고민하는 인공지능 분야고요. 그리고 도메인 모델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라는 거, 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이쪽으로 내용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러너 모델은 학습자를 관찰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페다고지컬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습자들의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칭을 하기 위한 환경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메인 어프로치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중심적입니다. 산타 토익처럼 토익 하나 파고들어서 인공지능이 특정 점수 때까지 계속 맞춤형 교육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식 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기법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런 어프로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카메라를 통해서 학습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현재 가지고 있는 스킬이 어느 정도고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로 관리를 해주면서 학습자를 관리해주는 쪽으로 집중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인터페이스로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진용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교육 쪽에서 많은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지금도 현실 세계에서 교육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많은 사례들을 준비하지 못해 딱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구루라고 하는 일종의 오픈소스인데요. 여기에는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 학습자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보통 ITS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도구들이 이제는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기프트라고 하는 미 육군에서 만든 솔루션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프트도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 아미 기프트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금방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맞춤형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구루와 이 기프트가 동시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 관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쌓였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분석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국제 표준 기구에서 보통 IEEE라고 하는 기관, 뭐 ISO 뭐 이런 기관들이 보통 이런 쪽에서 많이 활약을 하는데요. IEEE에서는 특별하게 학습 분석과 관련돼 있는 이 국제 표준들을 굉장히 깊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어떤 표준들이 나오고 이 표준을 따르게 되면 학습 분석들이 굉장히 뭐 개별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 안에서 다뤄질 수 있으면 훨씬 더 기술들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과 관련돼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관 중에 하나가 미 국방성 산하에 있는 ADL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이미 이런 학습 분석과 관련돼 있는 고민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키텍처로 이미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걸 이제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TLA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환경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안에 계속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줄 것이고 이걸 해내는 기업이 결국에는 큰 기업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미래학자 프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최고의 IT 기업은 교육업체가 될 것이다.
저는 반신반의하긴 한데요. 교육적으로 일어난 사람으로서 설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 분야라는 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보면 작지 않은 분야거든요.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야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한 해 76조입니다. 76조가 예를 들어서 산업화됐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여기에 사교육까지 이제 포함해 거의 100조 정도의 시장이 한국 내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규모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IT,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들은 사실은 굉장히 클 건데요. 이제 좀 도식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피아노를 친다 아니면은 구구단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큰 의미를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어떤 암기를 한다거나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부분에는 인공지능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띵킹이라든지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창의적인 사고 이런 부분에는 아마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아까 외운다라고 하는 관점, 쉘로우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협력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딥 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ITS가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 우리가 10년 뒤에 나오는 그 학습자들은 우리 지금 현재 상태와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연계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깊은 사고력을 정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 분야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보면 이 멀게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체계들의 인공지능이 많이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당장으로 보면 이 자동화시켜서 선생님 업무를 줄여주는 역할들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학습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점차 좁혀줄 것이다. 좁혀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학습자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학습자가 스스로 습관이 잘 길러져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뭐 공부를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이런 격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온라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메꿔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제 화상 도구와 관련돼서 줌 환경들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이제 학습자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학습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50명 정도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줌에서 강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50명 학생들의 일일이 상태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일이 바쁘니까요. 실제로 교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이제 지금 그 스트레스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실에서 지도할 때는 어쨌든 학생들과 그 스킨십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태들을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걸 시스템이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앞으로 뭐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많은 도구들이 아마도 이런 기능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쉽게 할 수 있겠죠. 인공지능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은 앞으로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을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간단한 어떤 연수만 받으면 우리가 운전대를 사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상력이 요구되는데 아마 조만간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이 교육 전반에 아마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이것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이제 이건 제가 오늘 뭐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많은 교육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사실은 뭐 저 나름대로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강의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 메일을 기억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는 수고 많으셨고요.